척준경이 구출해준 왕장군은 사실 척준경보다 훨씬 벼슬이 높은 권지승선이었는데요. 그의 집안은 본래 해주 박씨였는데 태조 왕건으로부터 왕씨성을 하사받아 해주 왕씨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왕장군은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척준경과도 허물없이 지내며 함께 많은 공을 세웁니다. 한편 오화속은 영주성에서 척준경의 결사대에게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병력을 보존했고요. 이번엔 척준경이 있는 영주성이 아닌 웅주성으로 방향을 틀어 웅주성을 포위합니다. 오화속은 고려군은 기습에 능하다, 바로 앞에서 포위하면 위험하니 적절히 거리를 두고 포위해라 라고 명하는 동시에 웅주성과 통하는 길들도 모두 차단함으로써 웅주성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필 당시 웅주성엔 식량도 넉넉지 않아서 고려군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항복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영주성에 있었던 척준경이 그새 웅주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척준경은 내가 구원군을 이끌고 올 테니 잘 버티고들 계시오 라는 말을 남기곤 밤을 틈타 홀로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곤 단 며칠 만에 본진인 함주까지 약 2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기염을 토하며 병력을 지원받는 데 성공하죠. 척준경은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200여 킬로미터를 되돌아오면서 여진군들을 만나는 족족 격파, 하죽지세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곤 그 기세 그대로 웅주성의 포위망까지 손쉽게 찢어버리며 웅주성을 구원해내는데 성공하죠. 고려사 자료에는 척준경이 구원군을 데리고 와 여진군들을 쫓아내자 성 안의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편 오화속은 이번에도 실패인가?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군 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본진이 있는 북쪽으로 일단 후퇴를 했고요. 이제 고려의 힘을 빼놓을 작전을 구상하며 1108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달 동안 윤관은 부지런히 점령지를 더 넓혀 의주성, 통태성, 평흥성의 3성을 추가로 쌓았고 기존에 점령했던 6성과 함께 비로소 동북 구성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남쪽의 백성들을 동북 구성지역으로 삼인시켜 농사도 짓고 다양한 물건들도 만들어 군대에 납품하도록 하면서 이 지역을 실질적인 고려의 영토로 굳히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죠. 당시 3인된 가구의 규모는 함주에 약 13,000호를 이주시킨 것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공엄진 등 3개 진에 각각 약 5,000호씩을 이주시킨 것까지 총 7만여 가구였습니다. 당시 한 가구에 5명이 살았다 치고 계산을 해보면 약 35만 명의 백성을 이주시킨 것이고요. 여기에다 먼저 와있던 17만의 별무방까지 합치면 약 5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고려 전체 인구를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니까 무려 전 인구의 6분의 1을 동북 구성 개척 사업에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윤관의 동북 구성 개척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점령지를 과도하게 넓히거나 성을 무리하게 증축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병마부사 박경작은 윤관에게 편지를 써서 무공은 이미 떨쳤으니 마땅히 군대를 거두어 만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다시 오랑캐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 성을 줄지어 지는 것은 지금은 비록 쉽게 이룰 수 있겠지만 후에는 아마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넓은 지역을 욕심내다간 이도 저도 안 될 것이라는 우려였죠. 또 병마사 김한충이라는 사람은 내성을 뜯어다가 외성을 지으라는 명령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만약 외성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고 안에도 완성된 성이 없다면 백성들을 장차 무엇으로 보호하겠습니까? 원수가 비록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후에 실제로 그 말과 같이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윤관이 정상적으로 산에서 석재를 채취해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성의 자재들을 빼내어서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개기식으로 성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완안부의 오화속과 그의 동생 아골타는 주변 부족들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아 군대의 수를 차근차근 늘려가고 고려의 동북구성 지역으로 침투하기 위한 경로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완안부로 귀순한 동료진인들이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동북구성에 접근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침투 경로를 파악해내게 되는데요. 오화속은 그 경로들을 통해 소규모의 부대들을 끊임없이 파견하고 고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북구성의 고려군과 백성들, 상인들은 사방에서 침투해오는 여진족들에게 목숨을 잃고 물자를 약탈당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동북구성의 전방 후방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여진군들이 나타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윤관도 전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맞불 작전을 펼칩니다. 윤관은 용맹한 장수들에게 정예의 신기군들을 붙여서 여러 특공대들을 편성하고 독립적인 작전권을 부여해 주는데요. 이때 척준경과 그의 절친 왕장군도 같은 특공대에서 활약하며 여진군 게릴라들을 집요하게 찾아내 죽이거나 여진 지역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 마을들을 불태워버리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칩니다. 이렇게 고려와 여진은 이런 상태로 무려 1년이 넘는 장기전에 들어가는데요. 일정한 전선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부대가 넓은 지역에 퍼져서 죽고 죽이는 소모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이지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왔고요. 상대 측의 마을을 습격해 불태우는 작전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동북 구성과 여진 지역 백성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고려와 여진 중 그나마 힘이 덜 드는 쪽은 바로 여진 쪽이었습니다. 그 이유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여진족은 여러 부족의 군사들을 돌아가면서 전쟁에 투입시키는 소위 로테이션 전략을 사용했던 반면 고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진족 병사들은 일정 기간 작전 지역에 투입되었다가 곧 돌아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오면 작전 지역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기에 상대적으로 고려군보다 피로도가 낮았습니다. 또 이 로테이션 전략은 경험 없는 신입 병사들을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병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득이 큰 전략이었죠. 반면 고려군은 특공대들만 반복적으로 싸우러 나가며 점차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둘째로 보급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군의 보급로는 동쪽 해안가 지역으로 매우 얇고 길고 다양하지 못했는데요. 그 보급로에 의지하는 인구수는 무려 52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로의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진군들이 튀어나와 약탈을 해댄 데다가 민간 상인들까지도 위험지대인 동북 구성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동북 구성의 보급에는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여진족의 보급로는 짧았고 루트도 다양했기에 전쟁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공급 문제입니다. 여진족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말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였기에 안정적으로 말이 계속 공급되었던 반면 고려는 그렇지 못했기에 점차 말 부족에 시달리며 군사들의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쟁 초기 태산도 옮길 기세였던 고려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 사기도 떨어져만 갔습니다. 반면 여진군은 점점 강성해져가며 고려군의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1108년 8월부터는 고려군의 장군급 인물들이 연이어 전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병마판관 유익, 장군 송충, 동계 행영 병마옥사 왕사근, 하경택 등이 여진군과 싸우다 전사합니다. 이렇듯 고려군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려 내에서 전염병까지 발생하면서 병력 보충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고려군의 전력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 바로 이때 여진족 역사상 최강의 장수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고야 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참여할이었습니다.